우리 시장을 그렇게 위상을 높게 쳐주고 있는데 왜 우리만 국장이라고 자꾸 비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볼 때는 K자를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 K 증시혁명 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국장이라는 말 좀 덜 쓰고 K 증시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다행히 이제 3,600선 위로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또 힘차게 방송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제가 프로스 앤 컨스 시간으로 이제 잡았는데 증권주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금융 지주사 여기 어느 쪽을 좀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계속 들으시면은 본인의 성향이 내가 공격적인 성향인가 아니면 나는 안정적이고 나는 배당을 원하는 성향인가 이 성향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들으시는 나이대가 이제 주로 45세, 55세, 65세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이 내 가진 돈을 어떻게, 내 자산을 어떻게 지금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키울 것인가, 이거에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연령 분들인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강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4분기면 뭐죠? 이제 배당 계절에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얘기도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나는 지금 내 나이에 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제 전략을 짤까 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은 그런 계절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자료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 아주 내가 차트를 간결하게 잘 뽑아오죠. 이 차트는 뭐냐면은 은행업종하고 증권업종 이 회사 이 업종을 지난 1년간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뭐죠? 은행업종은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동행을 하잖아요. 그죠? 규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배당 이슈도 있고 지배구조 개선 이슈 이런 것도 다 있고 한 은행 업종이지만은 결국은 종합주가지수 가는 거 정도로 가고 있다. 최근에 조금은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좀 하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증권업종은 그렇지 않죠. 증권업종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나 은행업종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더 초과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위에 그 타이틀을 잡아놨습니다만은 은행 업종 대비해서는 무려 46% 포인트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왜죠? 거래대금도 늘고 주가도 올라오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지금 제 강의 들으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른 시장도 또 대체거래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안 주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이런 이제 투자자 기반이 지금 막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이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증권업이라는 게 뭡니까? 전기만 꽂아놓고 전산만 잘 돼 있으면 계속 돈 벌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돈 벌어 가는 건데 예전 같으면은 딱 오후 3시 반이면 장이 끝났어요. 그럼 그때까지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이런 거에서 수수료 떨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증권회사들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대체 거래소가 생겼잖아요. 몇 시까지 하죠? 여러분들 퇴근하시고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저녁 8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쉬나요? 안 그렇잖아요. 미국 해외 다 증권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증권회사에서 전기만 꽂아놓으면 하루 종일 지금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권회사한테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수를 보면서 시장은 그런 걸 다 알고 있구나. 은행업종보다 증권업종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단 뭐죠? 종합주가지수를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증권업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장 될 겁니다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코스피 지수 2200, 2300선일 때 3000 갈 겁니다. 3000 근처 가서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제 책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년에 3,600 더 올라가고 후년에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K 증시혁명에서 제가 이제 이 목차를 잡아가지고 쓴 바가 있는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게 불캠프라고 하죠. 강세 시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믿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은행업종보다는
증권 업종을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권주 제가 먼저 이제 입을 뗐으니까 여기에 장점들 몇 개를 좀 쭉 빠른 시간에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회복되고 있다. 지금 뭐 신용잔고도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20조 원대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 거래대금도 최근에 뭐 30조까지도 왔습니다만은 25조 원대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20조 원 아니면 그 이하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돼 있다. 아무래도 정부가 또 뒤에서 막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당연한 결과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그 포트폴리오 자체도 지금까지 부동산에 많았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라도 이렇게 투자 자산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주가 재평가 과정에 있고 이거는 사이클이 뭐 단박에 끝날 이런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제 책에서도 길게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라 국장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들이 지금 부동산에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야 이게 지금 투자 자산을 지금 내가 늘려야 되나?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저희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시면은 아 이제 길게 놓고 보는 강관우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계속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뷰를 계속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가 유입되는 것은 상당히 뭐 저희한테도 좋고 우리 시장한테도 당연한 결과고 앞으로도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 뭐 기관들한테 환매 요청 들어가고 또 개인 투자자들 올라가면 다 팔고 나가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아직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팔고 나가면요. 나중에 급하게 따라 사실 거예요. 언제요?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3,700을 가든지 4,000을 가든지 하면 아 내가 너무 일찍 팔았는데 아 지금이라도 따라잡을까?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보시는 이미 나이도 그렇잖아요. 천천히 보실 나이가 됐고 천천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쇼츠를 올리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자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많이 겪었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이렇게 겪은 이제 나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면서 꼼꼼히 좀 따져봐 가면서 시장을 따라가자. 근데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좀 진득감치 가지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운용 수익이에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채권도 많이 들고 있고 주식도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화랑이면은 주식시장 화랑이면은 여기도 운용 수입이 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요? 미국 페드에서 금리를 2번 내렸어요. 근데 또 2번 더 내린다는 게 지금 페드와치의 이제 그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2월 이렇게 2번 연속 더 내릴 건데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증권회사들이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운용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시장 올라가서 올라가는 운용 수익도 있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운용 수익도 또 있을 수 있다. 증권에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점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해외 주식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해외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누가 지금 돈 버는 겁니까? 증권회사가 버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기만 꽂아놓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밤에 거기서 야근 근무하는 사람 한두 명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명 없이 엄청난 돈을 지금 다 모으고 있다.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거예요. 밤새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박장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또 유흥장 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커튼에다 쳐놓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금 증권회사들 그렇게 지금 돈 벌고 있어요.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많이 보시면 되고 뭐 자산관리 서비스 여기도 뭐 여러분들 이제 PB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상담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서비스하면서 또 수입이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그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게 이쪽 금융지주 쪽보다는 증권 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일단 강점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많이 해 보시고요. 자, 그럼 그 증권회사에 돈 버는 걸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빨간 거는요 신용 잔고 차트예요.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신용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신용을 이렇게 금액적으로 쭉 올라갔어요. 지금 뭐 여기 23조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쪽은 좌측을 보셔야 되죠. 23조까지 올라갔는데요. 어땠죠? 증권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신용잔고 많이 올라가서 위험합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라고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래대금도 올라갔고 시가총액이 올라갔잖아요. 시가총액이 1000조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23조 올라간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그냥 짓거리는데 저는 그거 안 봐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데이터도 뭐 제대로 퍼센트로 해야지. 우리나라가 뭐 10년 전, 20년 전 생각하면서 지금 23조 보고 많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올랐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증권 가격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왜 그때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퍼센트로 보셔라. 그런데 23조 올라온 건 물론 올라왔죠. 그러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 밑에 지금 파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어제 보니까 뭐 30조까지 이렇게 거래가 늘었더라고요. 이 거래대금 늘어나면 그냥 컴퓨터만 켜놓으면은 다 증권에서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증권주를 보실 때는 확인을 하시면서 가셔라.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차트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주, 근데 여기는 뭐 단점이 없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좀 후퇴를 한다라고 하면 거래대금도 줄고 여러분들도 벌써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대금 위축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줄죠.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책상 갖다 놓고 PC 갖다 놓고 사람 앉혀놨잖아요. 그럼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정 비용 이상으로만 가면 다 증권회사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위축된다 그런 거예요. 고정 비용 계속 나가잖아요. 위축되는데 거래대금이 별로야.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어. 그럼 뭐예요? 고정 비용 그거보다도 더 줄어들면 그때부터 손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광고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회사도 광고 카페 하나 만들려고 아이들 짜려고 사람들 엄청나게 고용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안 오면은 뭡니까? 비용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 빌림 확 뜨면 고정 비용만 커버하고 남으면 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수익 비용 구조가 있는 게 증권회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고정 비용이 커가지고 거래대금이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밑으로든 위로든 충분한 레버리지가 있다. 근데 단점일 때는 내려갈 때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 같이 밖으로 좀 덜 나가고 우리 돌아오라 국장으로 제가 외치듯이 많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를 신뢰를 못하고 있고 국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장례 치르는 느낌도 나는 그런 이제 중의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K증시라는 그 말을 붙여 쓰는 게 어떠냐. 제 책에도 이렇게 썼잖아요. K증시혁명. 우리가 K 팝 K 푸드 할 때 K는 뭡니까? 국제적인 K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옛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연초 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50%나 올랐어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우리 증시가 됐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허니문 랠리를 떠나서 더 크게 봐야 된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23년, 24년 증시가 전 세계 대비해서 엄청나게 수익률이 나빴어요. 전 세계에서 꼴찌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24년 말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년부터 시장 될 겁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게 잘 가고 있어요. 뒤에서 막 바람을 불어주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국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K증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지금 위상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시장 전략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좋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타겟 지수를 뭐 쭉쭉 올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모건 스탠리 제 친정이니까 좀 몇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쭉쭉 올리고 비중도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확대로 다 올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시장을 그렇게 위상을 높게 쳐주고 있는데 왜 우리만 국장이라고 자꾸 비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볼 때는 K자를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 K증시혁명 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국장이라는 말 좀 덜 쓰고 K증시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K증시라는 건 뭐냐면 해외에서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날 투자 설명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누구 여기 오셨나요? 라고 물었죠. 누구 찾았을까요? 모건 스탠리 그 지수 산정하는 거기 사람 왔나 이렇게 물은 거였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개도국 지수에 있어요. Emerging Market, EM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는 뭐예요? 제가 제 책에서 썼습니다만은 2028년 DM 지수,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지금 하려고 차근차근 한 발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국장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제는 K증시라고 좀 부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기타 등등해서 증권주는 뭐 단점들이 있기는 하나 늘상 사업을 하다 보면 있는 그런 단점이다. 그래서 빨리 좀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 IB, PI 사업 리스크가 있죠. 여기 뭐 아무래도 물려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 나온 리스크는 아니다. 주가의 상당 부분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최근에 조금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밸류에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약간은 있는 이런 이제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권회사들 제가 몇 4개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 NH 이런 순서로 지난 이제 5달 동안 주가를 이제 쭉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순으로 100%가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NH는 뭐 그냥 그 정도 있는 거고, 삼성이나 미래, 키움은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갔다. 근데 이렇게 왜 덜 올라온 거로 보이냐면 그 전에 미리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좀 덜 올라온 거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이제는 4분기로 들어섰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가져갈 거냐,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또 좋아라 하고 이제 보이시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좀 싼 데로 갈래 이런 이제 성향도 있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차트를 보시면서 아, 지금 키움이 최근 5달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앞서가고 있고, 미래에셋은 웬일인지 조금 밑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거죠. 대장주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 뭐 증권회사로 미래에셋 증권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장은 맞는데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양팔에 이제 저울을 놓고 PBR, PER 이런 거,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쭉 보는데 여기는 배당을 생각보다 안 줘요. 그리고 좀 비싼 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야, 대장으로 달려가는 건 뭐 알겠으나, 왜냐면 사업 영역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배팅하는 거고,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면 미래에셋이 가져가는 게 많지 않겠느냐, 앞서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간 건데, 실질적으로 속을 뜯어놓고 보면은 배당도 좀 덜 주고, 고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간층이나 좀 밑에 있는 그 증권회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항상 봐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이 조금 등락이 좀 심해지고 있다. 다른 이제 삼성이나 NH는 좀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일 봐서도 미래에셋 증권 주가가 조금 급하게 이런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있다. 그런 특징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권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보여드리고 주가 성적까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금융주주입니다. 금융주주는요, 그 안에 은행하고 증권이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뭐 캐피탈사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지주들을 이제 판단할 때는 주로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보고, 배당 수익률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 그리고 나이대가 이제 50대 넘어가는 분들, 야, 나는 이제 연말 배당 받는 거에 관심 있어, 이렇게 보는 분들은 금융지주를 볼 타이밍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지주 쪽은 뭐죠? 자사주 소각이나 뭐 주주 환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에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임명권을 들고 있는 데가 이제 정부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쪽은 뭐가 있어요? 규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최초에 보여드렸듯이 금융업종이 증권업종보다 조금 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제 찬바람이 들고 있고, 지금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볼 타이밍도 됐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지주들 주가들이 조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매력도 있을 수가 있겠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장점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자 이익도 있는데 또 금융지주에는 비이자 이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양쪽에서 지금 다 이 영업이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재평가 뭐 분위기는 뭐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 재평가였는데 지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아직도 할인폭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더 이제 이런 할인 상태가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ROE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ROE라는 걸 보면 아주 꾸준하게 나와요. 성장이라는 거는 정체는 돼 있지만 ROE라는 거는 꾸준하게 나와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습니다. 저평가 상태 PBR 0.3에서 0.6배. 지방은행들은 뭐 지방에 있는 회사들은 0.3배 이렇게 낮은 이제 회사들이 많죠. 그나마 이제 큰 사이즈가 큰 데들은 0.6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 지금 포워드 PBR이 얼마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멀리하고 뒤로 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포워드 PBR은 지금 1.1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방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은행주주들은 PBR이 높아봤자 0.6배예요. 왜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문제라고 하면은 코스피보다는 뭐 ROE가 한 1%포인트 포인트 좀 낮은 한 9%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뭐 그렇다고 해도 PBR 뭐 최고로 쳐준 게 0.6배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낮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배당 매력도 있죠. 이제 연말로 가면서 배당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행주가 옛날에 배당을 많이 줬는데 근데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올라오면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로 나눈 거기 때문에 배당은 만약에 1,000원 한다. 근데 주가가 1,000원, 10,000원 하다가 이게 만약에 15,000원 왔다 그러면 수익률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 매력은 예전보다는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주는 데는 6%까지도 지금 배당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착안하시면서 그래? 그럼 나는 주가 움직이는 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길게 가지고 갈래. 3년이고 5년 배당이나 먹으면서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주가도 올라간다고 했죠. 주가가 뭐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죠? 코스피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ROE가 10%다 그러면 연간 10%씩은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지금 얼마입니까? 3,600선입니다. 그럼 10%면 얼마예요? 내년 말쯤에 한 4,000 가 있는 거예요. 매년 제가 책에서도 그랬잖아요. 매년 제가 3,000일 때 책을 냈는데 3,000 있을 때는 매년 300포인트씩 올라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올라갔잖아요. 복리의 효과입니다. 3,600에 와 있으면은 매년 뭐예요? 10%면 4,000 이제 가는 그 그림이 나오는 그런 단계에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럼 4,000 가면 그 다음에 얼마로 올라가요? 밑에서 얘기했던 300포인트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400포인트씩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제가 만약에 28년까지 참 좋게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나는 강 대표 얘기 듣고 한 27년 중반 뭐 그때 이제 MSCI 선진국 진입이 확정되는 게 이제 발표가 될 테니까 최소한 27년 6월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어. 그래가지고 따라오면은 뭐죠? 배당 수익률 뭐 6%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수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수 한 10%씩 올라가면 매년 한 16% 정도는 올라가는 은행 업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째 포인트도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라고 그랬죠? 정부에서 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하는 대로 안 따르면은 뭐 은행장 목 날라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정부 지침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미 뭐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자본 비율 안정성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뭐 자본 비율 안정되고 되게 북이 튼튼하다는 건 이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안정적인 거고 외국인들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뭐 개별 이제 주식으로 더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이런 거죠. KB금융 그 외국인들 지분율이요 거의 80% 내외예요.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으면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그런 점을 착안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이제 장점으로 좀 꼽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융지주의 단점도 물론 이제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생각만 하시고 이거는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좀 마이너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제 개편 우려죠. 아무래도 이제 배당소득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기도 자유롭지 못하고 왜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배당 소득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혹시라도 간다? 그러면 뭐 은행 지주사한테 뭐 금융지주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평가가 너무 고착화돼 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저평가가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걸 좀 타개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지금 코스피가 포워드 PBR이 1.1배까지 왔는데 왜 여기는 뭐 0.5배, 0.6배밖에 안 되냐고요. 그 저평가돼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단박에 좀 따라잡으면 우리 시장 코스피 상승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저평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 뭔가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죠. 할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시장에서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르죠. ROE라는 게 자기자본 이익률이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9%다. 이 선에서 있고 아니면 좀 더 좋아져 가지고 비이자 수익이나 아니면 뭐 해외 주식에서 주식 투자에서 떨어지는 그런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ROE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IB 쪽, IB라는 게 뭡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 쪽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투자 쪽에서 딜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큰 사업 밀어놨던 것들을 막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주 쪽에서도 많이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딜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씩 그리 할인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증권주 파란 거보다 이쪽 보면 금융지주 IM도 그렇고 신한지주, 하나금융, BNK, K금융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4.6에서 5.9%의 배당 수익률. 네, 그리고 단점 제가 네 번째 이게 제가 제일 사실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대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서 뭐 오늘도 이제 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출 성장이 둔화되면 뭐 이자 수익이 상당히 큰 그 부분인 이 은행 지주, 금융 지주에 있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뭐 좋아진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부동산 쪽에 대출이 상당히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성장이 정체된다. 그러면 이제 그로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장률이. 그래서 뭐 안정적이긴 하나 그런 대출 성장률에 제한이 좀 생길 수가 있는 지금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NIM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 여러분들이 받는 거하고 요금 할 때 주는 거하고 격차가 있잖아요. 그 마진이 금리가 내려가면 어떨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이 그 NIM 그 마진이 줄어들어요.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은 내려가는 국면으로 슬슬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순이자 마진조차도 내려간다. 그럼 아까 대출 성장률도 정체돼. NIM 순이자 마진도 금리 떨어지면서 약간 줄어들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금융지주들이 수익성이 조금은 금년도보다 내년이 좀 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염려들이 주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점, 대출 성장률,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마진 이 점을 꼭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좋고 경제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좀 회복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금년에 이제 해외 쪽에서도 그렇고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뭐 0.8 많이 보는데 0.9 이 정도 이제 보는 건데 내년에는 뭐 1% 중반 더 넘어간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뭐 대출이나 이런 다른 부동산 이외의 부분에서는 대출이나 기업 대출이나 뭐 이런 것도 늘어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경기가 만약에 생각 외로 좀 후퇴한다. 그러면 금융주주도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정책 그런 불확실성 뭐 이런 것도 이제 항상 있는 거예요. 갑자기 툭 던지고 시장에 막 규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금융주주가 뭐 이재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거 별로
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이제 코멘트가 많이 나오면은 금융지 주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net interest margin 그 자체가 계속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언을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감독원이나 금융이나 이쪽에서 계속 그런 쪽에 견제적인 그런 코멘트가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금융주들은 주가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런 규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주가 성적을 좀 볼까요? 최근에 보면은 미리 올랐던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주 업종이 지금 증권주보다 지금 시원찮게 보이는 그 이유입니다. 자, 위쪽부터 볼까요? 우리 금융주주 아주 극단적으로 저평가됐다가 최근에 주가가 쭉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 신한지주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5달러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 올라간 때는 뭐 기분 좋았는데 보니까 제자리로 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이 생각을 제가 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에 대출 성장률 제한이나 아니면 NIM 이슈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제는 4분기 들어왔잖아요. 벌써 이제 10월 중순인데 정기국회 때 자사주 소각 관련되는 그런 상법 개정이 만약에 빠르면 뭐 11월 늦어도 연내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이쪽이 또 한번 스파이크가 팍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지금 지수가 3,600, 3,650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면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많이 오른 거 볼까요? 아니죠.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펀더멘탈, 기본적인 수익 구조나 이런 게 튼튼한데 그리고 배당도 잘 주는데 이런 데가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은 이쪽을 보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 수익률 또한 괜찮다. 저가 매력도 있다 이런 걸 좀 착안하시고요. 자, 최근 열흘 또 봐도 쭉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신한주주가 많이 혼자 이제 두드러지게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투자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번 사가지고 나 몰라, 나는 이제 이거 상속할 생각으로 뭐 끝까지 들고 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나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오늘 샀다 오늘 팔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샀다 오늘 파는 분들은 사실은 금융주주 이런 건 잘 안 맞죠. 그런데 신한지주 같이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푹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반등하는 걸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컴퓨터가 막 이렇게 사고 팔고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 밀어내는 물량들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서 너무 이탈이 많다? 그럼 다시 반동이 온다고요. 너무 많이 떴다? 그럼 오히려 또 떨어지는. 그래서 항상 평균 회귀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적인 성향 분들은 뭐 지금도 덜 하시겠지만은 이게 잘 안 맞을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좀 퇴직금이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뒷부분이죠. 우리가 항상 뭐 중요한 거,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숫자를 챙겨봐야 됩니다. 배당 근데 얼마 줘? 이렇게 이제 보실 때는 제가 이제 제 숫자가 아니죠. 이거는 시장의 컨센서스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제가 만든 수치가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수치를 저는 이제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배당 수익률 보니까 삼성증권이 제일 높네요. 여기 보시죠. 삼성증권이 6.2%. 높네요. 제가 팔은 거는 증권주예요. 증권주. NH증권이 4%, 키움이 3.6. 그러니까 삼성증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밑에 3.6에서 4.1. 다른 금융주주보다 좀 낮죠. 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고요. 배당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누기 해보세요. 당연히 떨어지지. 이게 산수를 잘 하면 금방 아시죠? 이런 증권주 파란 거보다 이쪽 보면 금융지주 IM도 그렇고 신한지주, 하나금융, BNK, K금융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4.6에서 5.9%의 배당 수익률. 뭐 이 정도면 뭐 은행 예금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항상 머릿속에다 넣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차트의 요약은 뭐죠? 증권주보다는 금융주주가 배당을 더 주네. 이 점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뭐 볼까요? 밸류에이션 그 PER이라는 것도 있고 PBR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금융업종 이런 데를 볼 때는 PER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별로 없죠. 다 PBR로 봅니다. 그리고 VS에서 사실은 ROE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보고 뭐 이게 뭐 역사적으로 PBR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간다. 이런 식의 아주 설명으로 이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웃기는 이제 설명인 거고 ROE 얼마를 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를 보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역사적 밸류에이션이 뭐 0.3이 싸네, 0.9가 비싸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그 회사의 체력을 봐야죠. 체력을 보면서 PBR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보세요. 1.59 이게 비쌉니까? 그냥 볼 때는 비싸 보이지 왜 툭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럼 유지가 될 거? 시장은 뭐 바보입니까? 아니죠. 금방 말씀드린 ROE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1.59가 지금 정당화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뭐 저기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 그럼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쟤랑 친구야. 쟤도 가게 하나에. 그럼 쟤랑 나랑 몸값이 똑같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몸값은 회사가 개인이 얼마나 버는 거에 따라 달려야 돼. 여기 똑같습니다. PBR도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증권에서 제가 파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0.75에서 0.92 뭐죠? 노란 거 금융지주 쪽보다는 증권회사 PBR이 좀 높아져 있다.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금융지주 쪽은 여전히 증권주보다 아래에 있네요. 그래서 수치를 읽어드리면 뭐 0.3에서 0.0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PBR이 선행 PBR이 그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서 증권주가 금융주보다는 많이 올랐구나 이 생각을 계속 이제 염두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강 대표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게 타겟 프라이스 우리가 TP라고 하잖아요. 목표 주가가 제 목표 주가가 아니죠.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걸로 볼 때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가 지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일단 보이는 거로 보시자고요. 하나금융지주 뭐 목표 주가까지 시장에서 지금 현 주가 대비했을 때 33% 괴리율로 제일 많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메리츠 금융지주 31% 이렇게 뒤따라오는 순위고 증권주는 금융지주보다는 증권주의 그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낮은 쪽에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다. 금융지주는 주가가 오히려 최근에 조금 밀려 내려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매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금융지주사가 맞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연말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성향 따라 가지고 좀 가야 됩니다. 자, 시장 강세 계속 뭐 강 대표도 그러고 시장에 뭐 오는 사람들 다 그런 이제 전망들을 많이 내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는 이제 계속 뭐 안 좋게 좀 톤을 가지고 있던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쪽 막 상향하면서 모건 스탠리 전략하는 그 전략가한테도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시장을 갖다 좋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나는 이쪽에 배팅하겠어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증권주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 아니겠느냐. 금융지주 쪽보다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그 시장이 지금 불안해 보여. 근데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해. 난 배당, 이거 돈 까먹으면 안 되니까 배당하고 나는 저평가 매력 이런 걸 좀 보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증권주보다는 금융지주 쪽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 그리고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 길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차트를 하나 다시 이제 복기를 하면서 이제 끝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증권업종 금년 내내 이 금융지주를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4분기 들어가서는 어떨까? 라고 볼 때는 지금 증권업종도 뭐 시장 올라간다고 하면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금융지주 쪽도 이제는 바라볼 타이밍이 오고 있다, 되고 있다,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금융지주 업종도 쳐다보시는 게 어떤가?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하고 금융지주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증권주는 좀 젊은 나이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공격적인 성향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보기에 참 좋은 업종이에요.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증권주 업종을 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50대 중반 아니면 60대 넘어가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뭐죠? 내 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수익이 많은 것도 좋은데 이게 나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잠 못 이루는 거나 우리 싫어해. 그럼 뭐죠? 안정적인 거, 배당 많이 주는 거, 그리고 저평가된 거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금융지주를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강관의 의식주주 보는 시청자분들 나이대를 제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뒤쪽에 있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뭐 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이게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라이팅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대 역할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증권주하고 금융지주 지금 4분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러면 힘의 균형이 움직일 거냐, 계속 이 가던 거 증권주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그동안 조금 현찮았던 금융지주가 돌아설 거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오늘 1시간 동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